자, 페이지 24쪽 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정리했었죠? 좋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1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부분 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죠. 줄임말입니다. 예전 중학교 때부터 1을 계산하는 공식들을 배웠었을 겁니다. 그죠?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힘 F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원래 1의 단위는 뉴턴, 미터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로 바꿔서 씁니까?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교재 내용 보시면 1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한 힘을 곱한 값을 힘이 물체에게 한 1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에서의 1인 거고요. 현실에서의 1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현실에서의 1은 정신적인 것까지 모두 다 1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지만 과학에서는 항상 1이라면은 그 물체에게 힘이 가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미리 좀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평면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상태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게 F만큼의 힘을 줘요. 그래서 물체가 S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은 하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할 거라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이동 방향과 수평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거든요. 그지? 도리어 물체에게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는데 이때 물체가 수평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1의 양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고 또는 그 물체가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첫 번째가 힘이 0인 경우죠. 힘이 0인 경우. 그러니까 힘이 0이다 라고 하면 아무런 힘을 주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이 0이어도 이동거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힘이 0이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관성 상태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 물체가 관성 상태에 있을 때, 즉 정지관성이나 또는 운동관성에 있을 때는 어찌됐건 그 물체에게 해주는 일의 양은 0이라는 것. 그지? 특히나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게 바로 등속 직선운동이죠. 등속 직선운동의 경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성 상태였습니다. 그죠?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 물체는 전혀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이동거리가 길다고 하더라도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은 0이니까 일의 양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계속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이동거리가 0인 경우죠.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물체에게 아무리 큰 힘을 줘도 물체가 그냥 단순히 정지 상태에 있어 버리면은 그지? 이때는 당연히 일의 양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일의 양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등속 원운동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등속 원운동 하면은 어떤 물체를 실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속, 같은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는 경우. 그런데 이때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이때 이 물체가 이동하려고 하는 방향은 항상 원의 접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물체가 원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물체의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그런 경우는 일의 양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을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쭉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학생들의 질문이 나오는 게 선생님 왜 이게 일의 양이 0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선생님 그래도 어찌됐건 힘도 주고 물체가 이동하는데 왜 이동거리가 왜 1이 0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요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여기에서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일의 양을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벡터 값을 분해를 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중학교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은 무조건 일의 양이 0이야.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면은 이동 거리가 아무리 길다고 하고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일의 양은 무조건 0이니까 그렇게 알아둬 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예 등속 어느 운동이 있어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상태에서 물체가 수평면을 따라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일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힘, 바로 fx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치?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비스듬한 힘을 x축과 y축으로 각각 분해를 해내야 됩니다. 분해를 해내야 되는데 이때 이 F라고 하는 비스듬한 힘이 지금 현재 요 각도가 세타만큼이 나타나고 있을 때 이때 X축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인 Fx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F 코사인 세타로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Y축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 Fy는 이때 F 사인 세타로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때 fx라고 하는 힘과 fy라고 하는 두 가지의 힘이 있고 두 힘을 합성하게 된다면은 평행사변형 그려서 비스듬히 대각선의 힘이 바로 f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실제로 지금 f라고 하는 힘을 사용을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물체가 수평면 상태에서 움직인다면은 이 힘 중에 수평 성분만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fx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의 일의 양 w는 fx에다가 뭘 곱한다? 이동거리 s를 곱한다. 따라서 fx는 f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해주는 것이 일의 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일로 와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면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 이때 요 힘을 가지고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fx를 만들고자 해도 얘는 지금 수평 성분이 없는 거죠. 그죠? 수평 성분 없이 오로지 뭐만 있는 거야? 수직 성분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직 성분만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수평 성분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동거리가 길어도 일의 양은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당연히 문제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많이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 물체에게 일정한 힘을 주어서 일정하게 움직이게끔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아랫면의 면적은 당연히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뭐다? 일의 양이다. 맞죠? 이랬을 때 힘의 크기가 변해도 결과적으로 아랫면의 면적은 항상 뭐에 해당한다? 일의 양에 해당한다. 근데 우리 앞에서도 이런 식의 그래프를 봤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로 가지고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한다거나 아랫면의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지? 이건 수학에서 계산하는 거고 과학에서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겠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힘의 양을 요렇게 변화시키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그지? 이런 경우에 뭐 일정 거리까지의 아랫면의 면적 가지고 일에 얼마였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어떤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게 힘을 주는 경우에 이제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동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아마 다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죠? 항상 수능형 문제들은 그 각각의 내용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문제들보다는 다른 단원까지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문제로 통합해서 만들어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래프 참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그래프들 나오고 그래프마다 같은 부분을 보여주더라도 각각 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1이면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25쪽에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힘이 작용하더라도 이동거리가 0인 경우. 그지? 바로 요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네요. 당연히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면은 아무리 큰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물체의 일의 양은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힘 F와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요거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학생이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가방을 든다라는 것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라는 거죠. 즉 FY에 힘을 주고 있는 건데 이 상태로 수평하게 걸어가 버리면은 이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일의 양이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가 무슨 얘가 있다? 등속 원운동이 있다. 그럼 등속 원운동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인공위성 같은 경우. 인공위성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로 등속 원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물리에서 물리원에서는요 원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보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등속 원운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역학적 에너지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뒤쪽에 이제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이 부분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만유인력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당연히 상대성 이론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등속 원운동이 살짝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내용, 원운동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물투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그러는 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대성 이론 가가지고는 만유인력 정리할 때군요. 만유인력 정리할 때 이 등속 원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역학적 에너지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역학적 에너지도 사실 중학교 때 처음 배웠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3학년 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억으로는 3학년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많은 학생들이 1, 2학년 때 과학을 쭉 해오면서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학생들도 3학년 딱 들어와서 일과 에너지 파트 일 배우고 도구 배우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딱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과학은 못할 과목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그렇게 못할 만한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합한 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높이를 가진 경우에 가지는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가질 때 가지는 에너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EP라고 적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EK라고 이렇게 적었었는데 지금은 위치 에너지는 그냥 P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K 이렇게 적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 P 같은 거 이거 운동량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운동량도 P라고 적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라는 걸 P가 아니지. 여기서 U라고 적지. U. 오케이? 이런 것들 각각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동 에너지부터 나와 있네요. 자, 운동 에너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운동 에너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속력을 가질 때 가지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설명 보시면은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서 다니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한다. 왜? 바로 여기서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고 나면은 어떤 물체는 그 해준 일만큼 다시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 맞지? 이런 식으로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 같은 단위 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보면은 질량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할 때 각각 운동 에너지 K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물체가 있고요 물체의 질량이 M 그리고 이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때 운동 에너지 K는 중학교 때부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공식을 또 다르게 변형을 시킨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보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동량 P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운동량 P는 mv로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공식을 운동량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2분의 mv의 제곱인데 이것을 mv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자 이거지. 그러려면은 분모항에 m을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mv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2m분의 운동량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공식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 왜 굳이? 굳이야.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속력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 공식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내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했었던 운동량을 보여준다면은 운동량으로 가지고도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당연히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요. 당연히 속력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써야 된다는 거 당연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1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것 같다. 무슨 얘기예요? 일과 에너지가 서로 간에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맞지? 내가 어떤 물체에게 F만큼의 힘을 줘서 그 물체를 S만큼 밀어줄 때 내가 해준 1이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면은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내가 해주는 1의 양이다. 그래서 정리된 게 1, W는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한 것. 그랬을 때 이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변화량을 뜻하는 것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 m까지는 동일한데 나중 속력을 v 그리고 처음 속력을 v0라고 한다면은 각각 v0에서 v 제곱에서 v0 제곱을 뺀 것으로 우리가 2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밑에 알짜 힘이 한 1이 양인 경우 또는 0인 경우, 음인 경우 뭐 이런 것들 정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의 양이 양인 경우라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거지 물체에게. 당연히 속력이 빨라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1의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도리어 그 물체에게 내가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물체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조건. 그리고 1이 0이라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도 없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일단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운동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예전과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어렵지 않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보는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조금 역학적 에너지 한다. 위치 에너지 요거를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를 딱 하나만 봤었습니다.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는 경우의 에너지.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위치 에너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요거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자, 요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면에 대해 높이 h를 가지는 경우 그때의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표현하죠. 간단합니다. 자, 기준면이 있고요.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높이 h만큼 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물체가 기준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내가 2를 해줘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럼 2를 한다면 당연히 힘 F를 줘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높이에 해당하는 이동거리만큼 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내가 줘야 되는 힘의 최소 크기는 바로 그 물체의 무게입니다. 따라서 질량 m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것만큼. 그죠? 이 값만큼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당연히 s만큼 이동을 시키고 있으니까 내가 해주는 1의 양은 f 곱하기 s. 따라서 그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mg에다가 이동거리 s에 해당하는 높이 h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과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해준 1의 양이 전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면은 이때 내가 해준 1의 양 mgh만큼 얘도 뭐가 생길 것이다. 위치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mgh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일과 에너지 정리 때문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이 작용하는 계에서 물체 또는 계에 저장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요. 어떤 지점까지 물체를 등속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요 이야기죠.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 알겠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 포텐셜 에너지가 그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등속으로 이동시킨다 그랬거든요. 물체를 등속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런데 들어 올려질 때 속력이 있죠? 근데 그 속력이 일정하대.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뭐만큼 힘을 줘야 된다?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물체에게는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 중력의 크기가 얼마야? mg잖아. 그런데 내가 위쪽으로 mg만큼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중력과 내가 주는 힘이 서로 같으면서 방향만 반대죠. 그 다음 그 물체에는 R자임이 얼마? 0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정지 상태에 있다거나 아니면 움직인다면 당연히 등속도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원에서는요, 물체가 들어 올려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항상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로 가지고 이 에너지 관계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내가 주는 힘의 크기가 무게보다 크다면 물체가 들어 올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요. 남는 R자인 만큼 뭐가 될 것이다? 가속 운동을 할 것이다. 맞죠? 앞서 우리가 배웠던 뉴턴의 운동 법칙과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질량이 2kg이고요. 중력 가속도를 10m/s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물체에게 예를 들어서 40N의 힘을 줘서 2m를 들어 올린다. 그랬을 때 일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힘은 얼마 줬어? 40N 줬지? 맞지? 그런데 40N 줘서 2m를 들어 올렸는데 이때 뭐 생각해야 돼? 중력 생각해야 되죠. 중력이 얼마? 중력이 얼마? 20N일 거 아니야? 맞지? 그죠? 2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중력 크기 20N. 그렇다면 내가 주는 힘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그지? 실질적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쓰고 있는 R자 힘은 얼마? 20N. 그렇죠. 20N. 따라서 일의 양은 얼마? 2개 곱해야 되죠? 40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래 놓고 2m까지 올라갔을 때 그 물체가 가지는 속력의 크기는? 하고 물어볼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V0가 0입니다. 그 상태에서 2m까지 들어 올려졌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일 물체가 2kg인데 내가 들어 올려지는 최소한의 힘 20N만 가있다면 물체는 등속도로 움직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속력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가 생겨요? R자임이 생겨버리잖아요. R자임이 생긴다면 당연히 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질량 2분의 힘 얼마? 20. 따라서 얼마에 해당한다? 그렇죠. 10m/s의 제곱에 해당한다. 가속도가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내가 아까 뭐 물어봤어? 나중속력 물어봤잖아. 나중속력. 그럼 나중속력을 계산하려면 또 뭘 알아야 될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나오던 공식들 있죠? 기억납니까?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두 개 연립해서 만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런 거 있지 않았었어? 그런데 나중속력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여기서 나중속력 나오는 거 뭐 있어? 요거 있지? 또는 요거 있잖아. 근데 위에 있는 공식 쓰려면 뭘 알아야 돼? 시간 알아야 되지? 안 써. 안 쓸 거야. 시간 계산하는 거 귀찮거든. 그럼 뭐 계산하면 돼? 요걸로 가지고 가면 되죠. 그죠? 2에다가 가속도 10에다가 이동거리 얼마? 2.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속력의 제곱이잖아. 그지? 처음 속력은 0이니까. 그죠? 따라서 V는 얼마다? 루트 40m/s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계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페이지 25쪽에는 계속해서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미 다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번 기준점이 달라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기준면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뭐 이런 거 봤을 겁니다. 기준면 또는 1층 높이, 2층 높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준면에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지? 그런 것들 아마 예전에 본 적이 있을 것이고요.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기준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면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또 기준면이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 이게 1층 높이고 1층인가? 2층 높이라고 얘기했네요. 2층이라고 하고 이게 지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예를 들어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 맞지? 그리고 2층에 해당하는 기준점을 갖는다면은 요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위치 에너지 달라지지. 근데 지면과 2층을 기준으로 하는 각각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이게 돼버리잖아. 맞죠? 그랬을 때 기준면을 어디에 잡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면과 2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하고 물어보면은 요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높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점보다 낮은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요거를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봤다면은 요만큼 마이너스 값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내용이 지금 현재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고요. 뒷장 넘어가시면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전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바로 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요거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역학적 에너지 부분에서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나와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값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MGH에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나 쉽게 풀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 원래 물체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우리가 탄성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고무줄이나 용철 같은 것들. 그런데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줘버리게 되면 물체가 모양이 변형돼도 원래대로 안 돌아오죠. 그지? 그런 물체들을 우리가 이제 소성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모양이 변형된 상태에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면서 힘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 거리, 그만큼 일을 하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떤 용수철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줄 겁니다. 힘을 줘서 얘네들을 쭉 잡아 당길 거예요. 그랬더니 용철이 이렇게 늘어나서 물체가 여기까지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원래의 위치보다 요만큼, 예를 들어 이 거리를 x라고 한다면은 이만큼 지금 현재 잡아놓은 상태인 거죠. 그럼 내가 2를 해줬다면은 그 1의 크기는 f에다가 이동거리 s에 해당하는 x를 곱해주면은 당연히 내가 해준 1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변형된 상태에서 물체를 손을 탁 놓는 순간에 물체는 다시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겠죠. 그지? 그런데 되돌아가서 원래 지점으로 왔다고 해서 이 물체가 정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리어 가는 동안 속력이 빨라져서 계속 빨라지다가 여기에서 얘네들이 최대 속력을 나타내 버리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어찌됐건 정지 상태에서 얘네들이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속력을 가질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누가 줬느냐?
얘가 돌아가면서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하면서 이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하면 되겠죠. 탄성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탄성력 F는요, 탄성력 F는 물체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변형된 길이. 그러니까 잡아당긴 거리 X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자면요, 탄성력 F와 변형된 길이 X 사이의 관계는 변형을 시키면 시킬수록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공식을 같다라고 놓고 싶으면은 상수값 K를 넣어서 KX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요 K 값을 우리가 용수철 상수, 용수철 사용하면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요 녀석들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수철의 길이를 1m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얼마이냐, 이걸 따져놓은 게 용수철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힘의 단위는 당연히 뉴턴을 써야 될 것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 단위를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탄성력 보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 X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쓰는 상수를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표현하면서 뉴턴 퍼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용수철을 1m 잡아당겼을 때 힘이 얼마만큼 필요하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알았어?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과 변형된 길이가 서로 간에 항상 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당연히 힘의 크기도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X만큼 잡아당겼단 말이죠. 근데 이때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결과적으로 그 길이마다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의 크기만큼은 줘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요 길이만큼, 요 X만큼 잡아당겼다면은 이때 변형되는 동안 계속해서 나도 힘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잡아당기는 동안 내가 해준 일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아랫면의 면적, 그지? 바로 뭐에 해당한다? W는 2분의 1, 그리고 이때 최대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했을 때 Fx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 F라고 하는 게 내가 준 힘이자 곧 뭐다? 탄성력이거든. 따라서 F는 KX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때 내가 해준 일의 크기는 2분의 1에다가 내가 준 힘의 크기를 탄성력의 크기로 바꾼다면은 K에다가 X를 곱하고 또다시 X를 곱하는 거니까 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줬다면은 당연히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물체가 원래 지점보다 X만큼 변형된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를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다시 보면은 교재에서 역학적 에너지 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무시되는 조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무시되는 조건에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것이 항상 어떻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게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 과정에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된다는 거. 맞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사이언스 디저트에 보시면은 어떤 물체를 특정 높이에서부터 아래로 자유낙하시키는 이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때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것. 그런데 이때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면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0.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m, g, h에 해당을 하겠죠. 됐습니까? 이것이 곧 저 지점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다. 그런데 기준면에 대해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높이에서마다 항상
그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낮아지니까 작아질 것인데,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요, 이때 높이 h에 의해서 비례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면서 위치 에너지도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거. 즉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속력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준면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최대의 속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 E는요, 역시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만큼. 그런데 이때 최대로 가지는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그지?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도착을 했으니까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처음 높이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와 지면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의 형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 요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mgh겠죠.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높이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값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준면에 도착했을 때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뭐다? 운동 에너지다. 맞지? 이 관계에서 지금 물체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거거든요. 이 지점을 0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일정하게 감소해서 요 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크기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면은 반대로 요 증가하고 있는 요 면적은 뭐에 해당한다? 운동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앞서 처음 높이가 h부터 자유낙하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높이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h인 지점에서는 처음보다 위치 에너지가 절반 대신에 그 절반만큼 줄어든 에너지는 뭐로? 운동 에너지로. 따라서 이때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는 몇 대 몇? 1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다시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앞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당연히 마찰을 무시한다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각각 물체가 있는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만큼일 거거든요. 그러면 물체를 x의 길이만큼 잡아 당겼을 때 이 지점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 k랑 포텐셜 에너지 u. 근데 이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겠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 k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기준점으로 왔어요. 기준점으로 온다면은 이때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도 k에다가 u를 더할 텐데, 이때는 최대의 속력을 나타내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의 운동 에너지는 있지만 기준점이라면은 변형된 길이 자체가 0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요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뭐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변형된 길이 x 지점에서 물체가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변형된 길이의 딱 절반 2분의 x만큼 오는 동안에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는 몇 대 몇인가? 오케이?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서는 처음 높이보다 절반만큼 줄어들었을 때는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1대 1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1대 1이 되는 건가요? 1대 1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겠죠. 그지?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x만큼 잡아당겼을 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최대 크기 F까지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의 양을 요 아랫면의 면적으로 가지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해준 일의 양이 요만큼이고 따라서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요 면적만큼이 변형된 x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 에너지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이때 요 아랫면의 면적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크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x만큼 잡아당겼을 때 이 면적 전체가 다 포텐셜 에너지인 거야. 그런데 되돌아갈 거예요. 되돌아가서 어디까지 갔어? 2분의 x까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딱 절반만큼이잖아. 2분의 x만큼.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준점에서부터 2분의 x만큼 잡아당기는 동안 내가 일을 얼마만큼 해주냐 이거지. 그지? 그렇다면은 당연히 요 면적만큼 내가 일을 해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x만큼 변형된 상태에서는 요 전체 면적이 결과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자 뭐다?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면적 자체의 에너지 크기는 변화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2분의 x인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렇죠.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 대 포텐셜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당연히 이렇게 나눠보면은 1대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가 몇 대면 1대 3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1대 1이 되는 지점은 요 사이 어딘가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요 관계랑 저 관계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밑에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점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1kg짜리 물체가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A점과 C점 사이에서 40줄이고요. 그 다음에 B점과 D점 사이에서는 50줄입니다. 그리고 C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2배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아까 우리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야기할 때 두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기준점이랑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지점의 높이랑만 관련이 있는 거잖아. 맞지? 지금 A 지점, 그 다음에 B 지점, 그 다음에 C 지점, D 지점. 이렇게 봤을 때 D 지점. 이때 A에서부터 C까지가 40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D까지가 50줄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속력이 C에서의 속력이 B에서보다 2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얘 속력이 지금 2V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좀 해보고 가자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고 중력 가속도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m/s의 제곱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A점과 C 지점 사이에 지금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40줄이 나왔다는 것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10을 곱한 거에다가 요 높이를 곱했을 때 40줄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즉 m, g, h에서 이건 뭐 델타 h라고 하죠. 델타 h의 값. 오케이? 그랬을 때 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그렇죠. 4m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A와 C의 지금 높이 차이는 4m에 해당하는구나. 그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B랑 D도 계산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현재 5m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나 지금 현재 마찰은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될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얘가 속력이 V고 얘가 지금 2V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각각 속력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C 지점에서도 속력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속력이 2배가 됐어요? 운동 에너지는 몇 배 되는 거지? 4배. 그렇죠. 4배가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U는 M,
G, H였어요. 근데 보통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계속해서 일정하다면은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뭐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한다. 맞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질량의 변화가 없다면은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지. 따라서 속력이 2배가 돼버리면은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된다는 거. 그치? 예를 들어 얘가 1이라고 본다면은 얘는 4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반대로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나는 거니? 운동 에너지가 1대 4라면은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죠. 4대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B 사이의 거리는 1.5m이다. 요거 계산해야 되겠네요. 요거 높이 계산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C와 D 사이에서 물체가 한 일? 요거 물어봤거든? 그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야? 바로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인 거죠. 맞습니까? 포텐셜 에너지 차이. 그리고 디귿에서 D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체가 지금 현재 A점이 기준점이죠? 그지? 전체 높이를 알면은 얘가 얼마만큼의 속력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기준면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네. 맞지? 자,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A와 C 사이의 거리가, A와 C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가 40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4m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B와 D 사이의 거리는 5m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따졌었고요. 이때 B점에서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KB라고 했을 때 KB와 그 다음에 C에서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 KC를 비교하면은 KC가 크고 몇 배 크다? 4배만큼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봅시다. 요게 지금 가장 높을 때 있던 위치거든요. 맞지? 그러면은 이때는 지금 현재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다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C 지점까지 떨어졌어요. C 지점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A와 C 사이에 40줄만큼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야? 물체가 A에서부터 C까지 떨어지는 동안, 그지? 감소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이 40줄이 운동 에너지다. 그러면 속력 계산할 수 있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이 얼마? 40줄. 따라서 V는 얼마? V는 루트 80.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루트 80입니다. 루트 80. 그렇다면 아까 우리 또 조건에서 B가 있었잖아. B가 지금 현재 속력이 절반밖에 안 된다면, 그렇죠. 얘네들 2로 나눠주면 돼. 이게 이거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그지? 그럼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2 루트 5. 루트 5냐? 맞아? 네. 오케이. 2 루트 5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 루트 5만큼 생겼다. 다시 또 거꾸로 가는 거죠? 자, 요거 높이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도 요 감소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뭐로 바뀔 것이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2 루트 5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2 루트 5의 전체 제곱. 전체 제곱이 운동 에너지인 거고, 이것이 곧 뭐에 해당한다? M, G, 델타, H에 해당한다. 맞죠? 이렇게 하면 H 나오겠지? 그러면은 아마 기억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 정리했을 때 요 높이가 1m가 나오나 봐요. 알겠어? 이거 정리해보면 알겠지? 되니? 맞죠? 1m 나오죠?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는 1m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야.
여기까지는 전체 5m니까 전체 여기까지의 높이는 얼마다? 6m. 그렇다면은 아까 디귿에서 D에서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D에서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다면은 지금 이제 전체 높이가 6m만큼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에 해당한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렇다면은 질량 m, g에다가 델타 h가 얼마인 거야? 델타 h가 높이 6m. 그죠? 요건 거죠? 요게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전환된다. 그럼 이게 정리하면 v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v가 2 루트 30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아까 니은에서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C하고 D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이때 C에서 가지게 되던 운동 에너지가 지금 40줄 맞지?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금 현재 속력을 알 수 있다면, 그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50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10줄 나오지 않았냐? 그지? 여기가 10줄이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60줄이 생긴 거잖아. 그럼 좋아.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60줄이라면은 여기서 가지게 되는 요 40줄 운동 에너지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20줄 증가한 거지. 그렇다면은 역시 이번에는 변화된 운동 에너지 값이 뭐에 해당한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한다. 맞지? 그러면 역시 정리를 해주시면 높이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이 크기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값이 정리해주시면 20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어차피 어려운 계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죠? 아마 이 문제는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관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와 C 사이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40줄이라는 것과 지금 현재 B와 D 사이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50줄이라는 걸 밝혀준 상태에서 이 40줄이 결과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는 걸 찾아내는 것, 아마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항상 모든 문제들이 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뒤에 있는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 풀면서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문제 풀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만 진도를 조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일과 에너지 부분은 정리를 끝내도록 하고요. 자, 대망의 삼각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미리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만유인력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런 내용들, 만유인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그건 둘째 치고 뒤에 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오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이해가 되나요? 정말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안 됩니까? 아니, 들은 적이 없어요. 되긴 돼? 잘 안 되는 것 같아? 들은 적이 없어요. 아예 그 부분을?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대성 이론이 대학 교재에서나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물리 1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새롭게 교과 과정이 바뀐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과연 수능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론 그 전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는 알겠는데, 혹시 수능에서 문제를 꼬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할만하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삼각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들어가기 전에 겁먹지 마세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미리 좀 이야기하고 내용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38쪽을 보시고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중에 첫 번째 만유인력의 발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인력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찾아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동심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융합과학에서 케플러의 법칙을 아마 다뤄본 적이 있을 텐데, 천체에서는 이 케플러의 법칙을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케플러가 당시에 세 가지의 법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가 타원 궤도의 법칙, 두 번째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태양 주변으로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전부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행성들이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공전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속력 자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봤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행성의 공전을 설명하게 되면은 이것은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케플러가 태양의 크기를 조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태양의 크기를. 근데 만일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양에서부터 일정 거리 r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찰하는 태양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케플러가 태양의 크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태양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지. 그것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태양의 크기가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 반대로 태양의 크기가 작게 보인다는 것은 멀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양 주변을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타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원이 찌그러진 형태라고 보게 되는데, 원은 중심이 하나밖에 안 되죠. 근데 타원은 중심이 두 개, 초점이 두 개입니다. 이랬을 때 타원에서는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이 있고요. 이때 두 개의 초점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태양은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이때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성들이 공전을 할 거예요. 이때 이게 지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는데 1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지구가 공전을 하는 동안 근일점 부근에서 요 위치에서부터 공전을 시작을 해서 요 위치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알겠죠? 이게 지금 지구가 한 달 동안에 공전을 하는 거리예요. 그랬을 때 지구와 태양이 있는 선이 쓸고 지나간 요 면적을 S1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런데 이때 요 거리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년 12달 동안 얘가 한 바퀴를 다 쓸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체 면적을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 S1은 12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근일점 부근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원일점 부근에서도 한 달 동안 공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면적을 S2라고 했을 때 이 S2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공전했다면 12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말은 행성이 어느 지점에서 공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 동안 공전하면서 쓸고 지나간 면적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지? 따라서 이 S1과 S2는 서로 면적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성이 지구가 아닌 어떤 행성이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공전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쓸고 지나간 면적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랬을 때 1년 동안 어떤 행성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쓸고 지나갔다. 그렇다면은 공전 주기가 얼마가 되는가? 이걸 따졌을 때 1년에 8분의 1을 쓸고 지나갔으니까 전체 1을 다 쓸기 위해서는 8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전 주기까지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나는 거. 앞서 우리가 행성이 원운동을 하면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등속 원운동, 즉 속력이 일정한 상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그림을 보면은 한 달 동안 근일점 부근에선 이만큼을 가지만 원일점 부근에선 요만큼밖에 못 가거든요. 이래야지만 두 부채꼴의 면적이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겠죠. 얘는 부채꼴의 반지름이 짧고 얘는 기니까 호의 길이가 길고 짧아야지만 면적이 같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같은 시간 동안에 공전하는 궤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곧 뭐도 다르다. 공전 속도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전 속도는요, 근일점 부근과 원일점 부근에서의 속력을 비교했을 때 근일점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원일점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여기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융합과학에서 처음 다뤄졌을 때는 케플러 법칙 중에 이 두 가지로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자, 세 번째 법칙, 조화의 법칙이죠. 이 조화의 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와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조화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원을 그렸을 때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이 있고요. 이때 긴 지름의 절반만큼을 우리가 A라고 적고 읽을 때는 장반경이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지름의 절반만큼을 우리가 B라고 적은 다음에 단반경이라고 있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다 보면은 가까워지는 지점과 멀리 떨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공전 주기를 여기서 T라고 하고 있니? P라고 하고 있니? T라고 하고 있지? 그럴 때 공전 주기를 T라고 하고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그냥 여기서 장반경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둘 사이의 관계를 따진 게 조화의 법칙. 이때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공전 주기도 길어진다라는 것을 찾아낸 게 바로 이 조화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1법칙에서 타원 궤도라고 하는 이 법칙을 통해서 실제로 원이 아닌 타원을 그리면서 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에 해당하는 이심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이심률은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심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봤을 때 그 값이 0이 나오면은 완전한 원이고요. 1이 나오면은 완전한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심률이 작을수록 원에 가까워지는 거고 커질수록 점점 더 찌그러지는 타원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원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들의 타원 궤도는 이심률 자체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 그러니까 거의 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의 법칙은 지금 현재 이 장반경으로 가지고 태양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아니면 그냥 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반지름 R이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그만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이거를 케플러가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냥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공전 주기가 길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이 케플러는 공전 주기랑 저 거리 사이의 관계까지 찾아낸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공전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걸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자면은 이때 공전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을 비교했을 때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각각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면은 이 정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공전 주기가 1년이고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AU 단위로 표현했을 때 1AU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점을 1AU의
세제곱이라고 본다면은 요 지점이 1연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지구인 거지. 그러면은 수성이나 금성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나머지 화성부터는 이 바깥쪽에 있겠죠. 어찌됐건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또다시 정리를 하면은 A의 세제곱분의 T의 제곱은 항상 K 값으로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공전 주기와 장반경을 적어보면은 공전 주기는 1년, 거리는 1AU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데 A도 똑같이 태양 주변을 돌아요. 근데 지구보다 4AU만큼 더 떨어져 있다. 그럼 과연 공전 주기는 몇 년이 걸리겠는가? 이걸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구에서 보면은 장반경 1AU의 세제곱분의 1년의 제곱은 K 값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도 4의 세제곱분의 T의 제곱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8년 나와야 되겠죠. 그죠? B라고 하는 천체가 9AU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얼마? 이것도 똑같겠지. 결과적으로 9의 세제곱분의 T의 제곱이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얼마 나와? 720, 루트 720. 에이, 뭘 그렇게 계산해. 27년이지.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세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거랑 똑같아지잖아. 그지? 아,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대부분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값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9, 9, 9 세 번 곱하는 거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거 3 곱하기 3으로 바꿔도 되잖니? 27, 27. 간단하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뭐 굳이 뭐 루트까지 써가면서 뭐 그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간단하게 공전 주기와 장반경 사이의 관계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융합과학 때 배우긴 하지만 이거 문제 나와봤자 항상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리어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저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만유인력의 발견에서는 이 조화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로 가지고 찾아낸 게 아니거든요. 맞지? 바로 이 케플러의 법칙 중에 조화의 법칙, 그리고 자신의 뉴턴의 운동 법칙들, 그리고 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법칙들을 이용을 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공식화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등속 원운동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좀 나왔었는데 등속 원운동은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것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케플러의 법칙에서는요, 타원 궤도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행성들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아닌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고, 그때 속력의 크기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었죠. 맞지? 근일점이 빠르고 원일점이 느린 거잖아.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 타원 궤도의 이심률 자체가 거의 0에 가깝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말인즉슨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타원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력 자체도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케플러의 법칙인 조화의 법칙에서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등속 원운동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등속 원운동은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물체가 일정한 속력 V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계속해서 일정하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공전주기 T가 나타날 거예요. 공전주기 T. 알았어? 한 바퀴 빙글빙글 돌 때 시간, 공전주기. 그러면 주기 T는 V의 속력으로 요 궤도를 도는 거죠. 원의 둘레. 그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V분의 2 파이 R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응? 그러면 거꾸로 속력 V는 뭐로도 정리할 수 있지? 공전주기 T분의 2파이 R로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전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고 속력을 V,
T라고 하면 이런 식의 관계식을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한데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거든. 근데 물체가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지점에서 항상 물체는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지점에서 회전하는 속력은 동일하지만 계속해서 뭐가 달라져? 방향이 달라지지. 속력은 일정해.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달라져도 우리는 이것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속도라고 하는 게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때 그 가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유도하는 과정은 1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2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면서 우리는 기본 서브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할 거예요. 알았어? 이 구심 가속도는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원의 반지름 R에 반비례하고요. 돌고 있는 속력 V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근데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하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야 된다? 구심력이 작용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구심력도 하나의 힘입니다. F야. 맞지? 근데 이 구심력 F는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에 나오죠. 힘은 무조건 뭐로 계산한다? MA. 알겠니? 그러면은 이 물체의 질량이 M이었을 때 그 M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구심가속도 R분의 V제곱을 곱해주면은 구심력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왜 등속 원운동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의 질량을 라지 M, 행성의 질량을 스몰 m,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를 뭐 라지 r 이렇게 쓰고요. 지금 현재 행성들이 공전하는 속력 v,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공전주기 t,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막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곧 중력입니다. 이때 태양이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유 인력을 통해서 잡아 당겨버리는 거지. 맞지? 그랬을 때 그 크기 F는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게 정해져 있는 공식이잖아요. 즉 태양은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유 인력으로 잡아 당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만유 인력을 작용시킨다는 것은 곧 만유 인력이 뭐에 해당한다? 구심력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값이랑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RL분의 M V의 제곱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뉴턴은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유도합니다.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었었던 뉴턴의 운동 법칙들을 사용을 해요. 특히나 뭐 작용 반작용 법칙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또한 등속 원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공식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 법칙을 유도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도되는 과정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뉴턴은 조화의 법칙에서 뭘 만들어냈다?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를 한 겁니다. 조화의 법칙은 앞서 봤던 것처럼 t의 제곱은 k 뭐 r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r이 아까 얘기했던 장반경 a라고 똑같은 거라 그랬었지? 맞지? 기억나지? 어차피 장반경이랑 그냥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되잖아. 이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만유인력 바로 F는 G 뭐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또는 M1, M2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공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때
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었었던 뉴턴 운동 법칙, 그러니까 뭐 작용 반작용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뭐 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써서 공식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조화의 법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유도가 가능하다면은 거꾸로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조화의 법칙도 유도가 돼야 되지 않겠니? 맞지? 그러니까 봐봐. 만일 이게 가능하다면은 만유인력에서 조화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저 조화의 법칙에서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수능 문제에서는 그런 공식을 유도해서 푸는 내용은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돼. 아마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저기 밑에 페이지 38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케플러의 법칙과 중력 법칙, 거기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띠띠띠띠 맞지? 그리고 넘어가서 페이지 39쪽에 보면은 중력 법칙과 케플러 제3법칙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랬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조화의 법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 유도하는 거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39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그 중력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 그 아래쪽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그래. 둘 다 돼. 둘 다 돼. 근데 위에 있는 건 좀 복잡하니까 아래에 있는 걸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지. 알았니? 아래에 있는 걸로. 즉 F는 G 아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을 가지고 저 조화의 법칙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요거 쓸 거예요. 알겠죠? 요거 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라요. 앞서 만유인력의 공식은 F는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라지 M은 태양의 질량, 그 다음에 스몰 m은 지구의 질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만유인력이 곧 뭐에 해당한다? 구심력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R분의 M V제곱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소거할 수 있는 건 소거해버리자고요. M 소거할 겁니다. 그리고 R 소거해버릴 겁니다. 맞죠? 그럼 남는 것은 G R분의 라지 M은 뭐 남아? V제곱 남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V의 속력을 표현할 때 공전 주기가 T라면은요 T 동안에 2파이 R을 도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은 2파이 R의 전체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지? 아, T 빠졌구나. T분의 2파이 R의 전체 제곱. 자, 다시 정리합니다. R분의 라지 G, 라지 M은 T의 제곱분의 4 파이 제곱 R의 제곱. 그지? 정리해버리면은 4 파이 제곱의 R의 세제곱. 정리되죠? 이렇게 곱하면은 맞지? 이렇게 곱하면은 G, M, T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T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자고. 그럼 T만 남기고 넘겨버리면은 T의 제곱은 라지 G, 라지 M분의 그지? 4 파이의 제곱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런데 요 값이 G 상수값이죠. 라지 M 태양의 질량입니다. 정해져 있는 숫자잖아요. 이것도 상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4파이의 제곱도 역시 상수값이죠. 그럼 이거 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K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T의 제곱은 K R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부터 조화의 법칙이 유도되는 과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을 받은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해 가는 과정을 굳이 수능에서 다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문제를 직접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뭐 크게 다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대신에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조화의 법칙에서 만유인력 법칙 만들 때 뉴턴의 운동 법칙 씁니다. 등속 원운동도 써요. 이때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특히 작용 반작용을 썼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고 다음 시간에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